조선의 어느 마을, 그곳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풍천댁.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갓집 교수로 자라며 화려한 삶을 꿈꾸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그녀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풍천댁의 기구한 인생과 예기치 못한 반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풍천댁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대감댁의 둘째 아들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붉은 저고리와 고운 한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죠. 그날 마을 사람들의 부러운 눈길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점차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핑계로 집을 떠나는 날이 잦아졌고 풍천댁은 넓고 화려한 방에 홀로 남겨졌죠. 이 방은 너무도 넓고 너무 조용해. 남편과 함께할 날들을 꿈꿨지만 이제는 나 혼자 남겨질 때가 더 많아졌구나. 남편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차 고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외로움은 깊어만 갔죠. 그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는 언제쯤 볼 수 있겠느냐? 대를 이을 후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일까? 왜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그저 후손을 낳는 도구에 불과한 걸까? 화려한 장신구와 고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풍천댁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얽매고 있는 이 결혼 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짐을 간단히 싸서 어두운 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래.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이유가 없어.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가야 해. 그녀는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의 맑은 강물 앞에 선 그녀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한 순간이었죠.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곳에서 나만의 삶을 찾고 남의 기대가 아닌 내 선택을 따라 살겠어. 영월에서 그녀는 요릿집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를 발휘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요릿집은 금세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이뤄낸 성공, 그것이 주는 기쁨을 풍천댁은 온전히 누리고 있었죠. 풍천댁의 음식은 정말로 맛있어. 어디에서도 이런 맛은 찾기 힘들 거야.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내 손으로 이룬 성공, 내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그러던 어느 겨울밤 술에 취한 박초 씨가 풍천댁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초 씨는 영월에서 소문난 풍류객이자 잘생긴 남자였죠. 풍천댁은 한때 그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인연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풍천댁, 오늘은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소? 풍천댁은 박초 씨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시를 주고받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시선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풀어졌습니다. 풍천댁, 당신은 정말로 멋진 여인이오. 음식도
그 품위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소. 박초 씨,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야.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게 두 사람은 긴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풍천댁은 향나무 목신을 아궁이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얌전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거야. 그 후로 영월의 한량들은 풍천댁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았고 남자들과의 인연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풍천댁은 자신에게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헛구역질이 나고 배가 불러왔죠. 그녀는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풍천댁, 당신은 성녀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씨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불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녀가 아니었어.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내가 만난 남자들 중 누구일까? 10달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귀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풍천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귀동이, 내 아비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위해 어떤 선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 영월의 사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풍천댁은 아들의 아비를 찾아달라며 간청했죠. 사또는 그녀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혈육은 본능적으로 아비를 찾아간다. 그것을 증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혈육은 아비를 알아보는 법이요. 기다려보게. 며칠 후 5명의 한량들이 풍천댁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분명 귀동의 아비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비를 찾아갈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귀동은 5명의 한량을 지나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당쇠에게 안겼습니다. 이럴 수가 마당쇠가 아비였단 말인가.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당쇠가 귀동의 아비였던 것이죠. 결국 운명은 예기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풍천댁의 인생은 뜻밖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이제 마당쇠와 귀동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때로는 그 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오래된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최진호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의원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동생 최윤호는 병에 시달리며 차츰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최윤호의 아내 정씨 부인은 점점 더 깊어지는 남편의 병세에 하루하루 애가 탔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한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은 시골집, 창문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남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씨 부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형 최진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주버님, 서방님이 날이 갈수록 병세가 나빠지고 있어요. 약을 좀 주십시오.
하지만 최진호는 그저 동생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무겁게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지 않자 며칠 뒤 부인은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곳에서라도 약을 사겠습니다. 약방문이라도 내주십시오. 그러나 형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정씨 부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내겠다고 하며 형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당한 값을 드릴 테니 제발 약을 주십시오. 그러나 최진호는 그 요청조차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기운은 거의 다해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형을 향해 화를 내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아주버님, 도대체 그 의술을 어디에 쓰시려고 배우셨습니까?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약을 알려주지 않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최진호는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기나 구해다 먹여보게. 그까짓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서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상태는 심각해져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집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장기를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날마다 사냥감을 메고 나타나는 떡거머리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산짐승을 잘 잡는 사냥꾼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부엉이골에서 혼자 사는 그 사냥꾼은 산속에 위치한 외딴 너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서둘러 초롱불을 들고 그 사냥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그녀는 그만 얼어붙은 잔설 위에서 미끄러지며 발을 삐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붙잡고 사냥꾼의 집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누가 없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이 집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냥꾼은 그녀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는 부인을 바로 업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강한 손길과 넓은 등에 업힌 정씨 부인은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체온과 냄새에 문득 오래 잊고 있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사냥꾼은 부인을 업고 집으로 데려가면서도 무언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육감적인 몸매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손은 그의 목덜미를 꽉 붙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열정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고 금세 치마와 바지가 흩어졌습니다. 그 밤 정씨 부인은 사냥꾼의 품 안에서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모든 열정이 지나가고 난 뒤 땀에 젖은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원래의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장기 한 마리만 주십시오. 사냥꾼은 아낌없이 3마리나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의 집을 떠나며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미묘한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장기를 삶아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남편은 금세 생기를 찾았습니다. 그가 먹고 나자마자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슬픈 소식이 퍼졌습니다. 부엉이골의 총각 사냥꾼이 밤사이 상처 하나 없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외상도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동생의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을 운명이었어. 하지만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지. 대수대명 목숨을 대신해야만 동생이 살 수 있었던 것. 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살아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복잡했습니다. 사냥꾼을 희생시키고 살려낸 이 생명,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느꼈던 금지된 감정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밤을 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세상에는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운명을 대신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대수대명, 목숨을 대신하는 것. 정씨 부인은 남편을 살렸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잊혀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에 윤범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왔습니다. 윤범의 외모는 여느 사내들과는 달랐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깊은 사슴 같은 눈, 그리고 부드럽게 휘어진 입술과 오똑한 콧날을 가진 그에게선 남자의 굳센 모습보다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과연 진정한 사내인지 아니면 여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지 궁금해했죠. 저 사내는 왜 이렇게 고운 얼굴을 가졌을까? 여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되었을 거야. 맞아요. 그런 얼굴로 태어났으니 사내로 태어난 게 아까워. 저리 아름답다니. 윤범은 이런 사람들의 속삭임에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러한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어. 내 외모가 이렇게 특별한데 그들이 질투하는 거겠지. 나는 그들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 내 삶은 내가 주도할 거야. 청년이 된 윤범은 마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림 속 인물을 보듯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안악들은 그의 미모에 흠뻑 빠져버렸죠. 아이고, 윤범이를 볼 때마다 정말 이불 속에 넣고 깨물어 먹고 싶다니까. 저렇게 고운 사내를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 그래, 나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당연하지.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나는 이 주목받는 순간들을 즐길 거야. 윤범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범이 등장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수근거렸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그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여인들 사이에서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윤범이 어느 여인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가 밤에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들었나? 윤범이 저 강 건너 이 초시댁 딸과 대보름날 물레방앗간에서 몰래 만났대. 그래, 나도 들었네. 그런데 공과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주머니에 엽전이 가득했다는 소문도 돌더군. 윤범은 이런 소문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을의 시선은 그에게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궁금해하고 소문을 퍼뜨릴수록 자신이 더 큰 영향력을 얻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로웠던 그의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초씨는 더 이상 윤범과 자신의 딸 사이를 두고 볼 수 없었고, 마침내 윤범을 찾아와 멱살을 잡고 장가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윤범은 결국 한 여인의 남편이 되었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윤범은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그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사일에 매달려야 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다해야 했죠. 이게 내 인생인가?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논밭에서 땀을 흘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윤범은 농사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는 일을 마치 죄를 받는 것처럼 여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윤범은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물장수가 되어 다시 자유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죠. 박물장수는 윤범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가벼운 고리짝 하나만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특히 그는 여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입담은 여인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윤범은 여인들에게 물건을 팔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손을 스쳤습니다. 그는 부잣집 마님들의 저고리에 손을 대며 물건을 권했고 마님들은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마치 작은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역시 난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며. 이게 나다운 삶이지. 그러나 윤범의 박물장수 생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님과 운우의 정을 나누던 중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범은 황급히 고리짝을 들고 도망치듯 들창을 빠져나갔습니다. 윤범은 그날 밤 도망치며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쳐야 할까? 그는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는 삶이 그에게 더 이상 설렘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쳐서는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될 거야. 나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범은 오랜 장삭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평소와 달리 그를 맞이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범은 아내의 불안한 눈빛을 알아채지 못한 채 다시금 아내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는 잠결에 이상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서방이 대문을 두드려. 빨리, 빨리. 윤범은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도망치며 살아온 방식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고 그는 다시 한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윤범은 옷과 고리짝을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도망치고 싶은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윤범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도망쳤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범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원하고 도망치려 해도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데서 온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윤범이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도망쳤듯 우리는 때로 삶에서 마주하기 두려운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제는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내면의 두려움과 문제를 마주할 때 찾아옵니다. 윤범의 도망은 결국 자신으로부터의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으로는 결코 자유를 찾을 수 없었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